아, 네, 안녕하세요. 피슬웍스라는 이제 1인 인디 개발사의 대표, 왜 대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제 김승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게임 기획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게임 기획자인데 뭐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도 있고 게임 프로그램도 깊게 받고 해서 사실 그러니까 게임 기획이 메인인데 이제 다른 게 얕은 게 아니라 거의 세 분야를 다 나름 깊게 판 그런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강화학습을 게임에 넣어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지 혼자서도 그러니까 돈 버는 얘기가 메인이 될 텐데 좀 인사이트적인 얘기도 있고 응용에 좀 초점이 맞춰진 얘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에메레이전트 관련해서 뭐 책을 쓰시든 아니면 공부를 하시든 뭐 활용을 해보셨든 유니티 에메레이전트 라이브러리랑 좀 친숙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션의 제목은 이건데요. 강학습 AI로 상용 공포 게임 출시하기. 그래서 좀 풀면은 이제 환경 정보를 매 프레임마다 뭐 옵티멀한 넌 앱스트랙티드, 그러니까 앱스트랙티드 안 된 게 중요해요. 넌 앱스트랙티드 액션으로 매핑해주는 이제 함수 덩어리로 기존의 게임 시장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재미를 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뭐 공포 게임은 이제 개인도 만들 수 있으면서 되게 어그로를 잘 끌 수 있고 방송도 타기 쉬운, 그러니까 되게 가성비가 좋은 장르로 스팀에다 출시하기.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네, 뭐 가능한 것 중 하나라고 하면 출시하기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 뭐 스팀에서 뭐 AI 게임을 막는다, 뭐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강화학습이 뭐 트레이닝 데이터 어디서 나와요? 자기 게임에서 나오죠. 출시되지 않은 게임에 대한 게임 플레이 트레이닝 데이터는 다른 데에서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 스팀 검수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이제 그 스팀에 있는 강화학습만 순수하게 활용한 게임들이고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게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저기 크래프톤의 자회사 렐로 게임즈에서 만들고 있는 좀 더 딥러닝을 좀 더 활용한 게임들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좌측의 강화학습을 메인으로 한 게임들에 좀 더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점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출시하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공포 게임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죠? 강화학습 AI도 하면은 되기는 돼요. 그럼 문제는 이제 상용이에요.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실감 가능한 재미를 준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서브 장르를 창시한다는 얘기고 좀 더 말하면 실험적 게임의 성공적 상황파까 아무도 기존에 성공하지 못한 게임 구조로 시장에다 던져가지고 한 방에 성공을 하는 거죠. 또 들어가면 이제 초고난도 게임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게임 장르를 그냥 구조 그대로 유지하고 이 어레 레이전트만 그냥 뚝딱 하면은 뭔가 뉴럴 네이트워크가 뭔가 어니스펙티드한 액션을 하면서 그게 유저한테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30분 동안 뭐 30분은 아니어도 이게 왜 그러니까 구현이랑 별개로 이걸로 돈 버는 게 왜 어렵고 이 대신에 뭘 할 수 있고 저는 어떤 거를 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 기간은 거의 한 3달 좀 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혼자서 103일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서랑 이제 업계에서 풀타임 게임 기획자도 했었고요. 이 외에는 자체 게임 엔진 및 모듈 개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랑 개발 공간은 스말게이트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말게이트 그 AI 멤버십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었고요. 마케팅 퍼포먼스는 하루에 그냥 앉아서 40개에서 80개 위시리스트가 쌓이는데 인디 게임이 되게 뭐 홍보도 많이 하고 게임쇼도 나가고 해서 잘 하면은 한 1, 2년 개발해서 위시리스트 1000개, 2000개 모으면 되게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레딧에만 올렸는데 뭐 AI 엔지니어부터 해서 게이머부터 해서 뭐 게임 개발자부터 해서 되게 많이 달려들어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3달 좀 안 되게 혼자서 만든 게임으로 그냥 레딧에 홍보한 걸로 하루에 한 40개, 80개씩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만든 게임들이 한 2000개씩 위시리스트 모으는데. 그래서 이거는 막 게임이 뭐 그렇게까지 상업적으로 성공이 확정되었다기보다는 AI 게임에 대한 뭐 관심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증명이 된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일게이트 뭐 본사 정원에 저런 벙커 같은 게 있거든요. 저게 사실 그 인디 개발자를 가둬두는 시설인데 저도 저기 지하에 갇혀서 한 3개월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프로그램 기간이 끝나서 쫓겨나왔어요. 해서 네 영상 들어주시죠. 좀 B급이지만 게임 트레일러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실제 그냥 인게임 환경입니다. 공포 게임인데 추격 시퀀스가 없어요. 그리고 점스케어가 강제로 나오지도 않고 막다른 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귀신은 그냥 눈으로 보면 사라집니다. 근데도 작동을 하는 이유는 귀신 에이전트가 보상을 받는 조건이 플레이한테 들키지 않고 플레이한테 다가가는 거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플레이한테 계속 다가오는 게 아니라
벽 뒤에서 존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코너 바로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문지방 바로 밖에 나와가지고 플레이어가 나오는 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는 사실상 뭔가 추상화된 단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유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몇 초 동안 이동했는지, 내가 저 기둥을 몇 초 전에 봤는지, 기둥과 전등의 배치 이런 거를 다 신경을 쓰면서 그게 실제로 게임 플레이 영향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네. 오른쪽을 봤는데 왼쪽을 체크를 늦게 했다가 걸려서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실제로는 단서가 좀 더 많아요. 이건 훈련 환경을 좀 넣었습니다. 트레일러에. 보면은 바로 안 달려오고 존버를 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죠. 기본적으로 기둥과 관련된 배치를 레이캐스트로 다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요. 플레이어가 안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보면 벽에 붙어 있어요. 안 보이려고. Your goal is to collect all keys, open all doors, and get out of that house. Without, of course. 그래서 귀신이 발소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귀신이 주변에 있으면 워닝 사운드도 나오기 때문에 메카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nd welcome to Kagedoko. 네, 됐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까지가 트레일러였고요. 그래서 게임을 요약을 하면은 메탈 기어 솔리드를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간단히 말해서 잠입 액션 게임, 뭐 아니면 이제 막 영화 중에서 좀 뭐 암살, 뭐 히트맨 막 이런 영화들에서 그 멍 때리고 있다가 죽는 경비 역할을 이제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스 메탈 기어 솔리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제 귀신이 움직임이 추상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A에서 B로 가라 이런 트리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아래 레이전트 게임에 풀어놓고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친 짓인데 이러면은 생기는 그 일이 뭐냐면은 귀신의 모든, 그러니까 귀신이 그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좌표가 물리적으로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보이는 정보가 그러니까 눈에 뭐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왔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추상화되지 않은 시청각적 환경 정보가 귀신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공포 게임 필수 3요소라고 하면은 뭐 강제로 이제 뭐 어디 막 선 넘으면 갑자기 귀신 빵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추격 시퀀스가 있거나 추격 시퀀스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제 뺑뺑 돌 수 있는 맵 구조가 거의 필수적인데 제 게임은 물리적으로 와야지만 점스퀘어가 나와요. 게임 내내 한 번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귀신이 뿅 사라져요. 추격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순환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다른 킬 투성이에다가 사실상 트리처럼 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도 게임이 돌아가요. 왜냐하면은 아래 레이전트에 모든 게임 기획이랑 요소를 갖다 맞췄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다 받았던 질문이고. 근데 이게 하나하나 다 제가 세션을 따로 준비할 수 있을 법한 질문들이어서 이거를 레딧에서 제가 코멘트를 154개 정도를 받았어요. 이걸 다 길게 거의 논문 레벨로 정리를 해서 영어로 완벽하게 답변을 해놨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네,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으실 뭐 observation space, 뭐 훈련 환경, 액션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아까 트레일러 때 잠깐 지나갔지만 이제 제가 이런 방식으로 디버깅을 했어요. 왼쪽이 이제 observation들이고 자세히 보시면은 뭐 V2, 막 FT, 뭐 OH 막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벡터2, 막 플로트, 원하드 observation 뭐 이런 거 줄임말이고 오른쪽이 이제 각각 프레임당 보상함수 디버깅인데 코드는 이래요. 다 합하면. 근데 이제 이 상태로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observation 부분 코드죠.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커멘트는 그냥 이게 벡터 사이즈로 얼마나 큰 친구인지 이제 보시면은 맨 위에 건 이제 캐릭터 움직임. 그래서 캐릭터 인풋을 그냥 그대로 던져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플레이어까지의 거리를 이제 특정한 값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은 플레이어 거리가 40이라고 해서 그걸 40 그대로 던져줄 순 없잖아요. 적당히 한 10이나 뭐 20 정도로 나눠서 던져줘요. 그래서 맨 아래 건 이제 메모라이즈드 플로 벡터라는 건데 패스파인딩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전트를 밀어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야지 플레이어가 있는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에이전트가 마음대로 오버베이션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지 아니면 반대로 가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를 찾을지 그건 에이전트 마음대로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타겟이 자기 시야에 있는지도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타겟이 보고 있는 방향, 이제 타겟이 보고 있는 방향이랑 움직이는 방향 같은 것도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겟이 보는 방향과 자기가 보는 방향의 닷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제 뭐 등 뒤를 보고 있으면 1이고 이제 서로 노려보고 있으면 마이너스 1이고 이런 느낌이죠.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레이어가 나를 볼 수 있는지, 뭐 사실상 보면은 이제 깨꼬닥 하는 거니까. 그래서 총 벡터 옵저베이션만 해서 한 12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태킹은 쓰지 않고 LSTM을 써요, 참고로.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 add observation 함수가 아니라 래퍼를 하나 썼는데요. 이런 식으로 observation으로 더하기도 하면서 그냥 깔끔하게 디버깅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훈련 환경을 노려보면서 디버깅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레이를 엄청나게 사방으로 많이 싸가지고 주변 환경을 이제 고스트가 디텍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좀 멀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대응하냐면 그냥 레벨 디자인을 복도가 일정 이상 긴 경우가 없게 하면 돼요. 저런 거는 이제 레벨 디자인으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 퍼셉션 센서랑 이제 아까 말씀드린 observation들, 그러니까 벡터 observation을 스크립트에서 넘겨주는 거 합쳐져 가지고 이제 저 모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인풋 레이어들이죠. 맨 아래 거는 아마 LSTM에서 나오는 리커런트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모델 사이즈가 한 3MB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비자 PC에다 던져놓고 CPU를 인퍼런싱해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액션 스페이스인데요. 이게 어떤 거를 거창하게 써놓은 거냐면 그냥 WASD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그냥 디스크리트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못해요, 귀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워드 펑션은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플레이어한테 죽는 거, 그리고 플레이어를 죽였을 때 귀신이 보상을 얻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타임 스페 페널티랑 플레이어한테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느 정도 보상을 얻는 거. 근데 이 모든 보상 함수들이 다 그 착취될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익스플로이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내적도 쓰고 막 곱하기도 하고 막 더하고 막 괄호 붙이고 온갖 걸 다 해놨는데 훈련 환경 내내 바꿉니다.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인 형태고 실제 훈련 도중에는 그 가중치도 바꾸고 형태도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 아예 없는 변수들도 실시간으로 추상화해서 던져넣기도 해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는. 근데 뭐 평균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여서 아마 이대로만 훈련시켜도 40% 정도 옵티멀한 모델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사실 게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옵저베이션만 있고 모델만 있으면 게임이 돌아가서 좀 기술 자산을 좀 기술 자산 관련된 걸 민감하신 분들이면은 그냥 전처리기로 날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별도로 스크립트를 생성해서 컴파일해서 빼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독화까지 해버리면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 죽겠죠. 그래서 이건 트레이닝 컨피그 파일 전체인데요. 좀 나눠서 보시면은 먼저 PPO를 썼습니다. PPO가 아까 전 세션 분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냥 국밥이에요. 그냥 무한 낭물입니다. 어지간하면 다 돼요 이걸로. 그래서 SAC를 쓰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좀 상용 프로덕트 개발에는 아무래도 온 폴리시 알고리즘이 좀 더 마음이 편하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로컬 옵티마 문제가 있긴 한데 커리큘럼 기능을 지원해요 ML 에이전트가. 근데 커리큘럼보다 더 좋은 거는 그냥 기획자가 실시간으로 눌러보면서 계속 보상함수 미세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닝 레이트가 컨스턴트예요. 그러니까 인간 보상함수 옵티마이저를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LSTM이 진짜 게임 NPC로 쓸 때는 정말로 중요한데, 여기서는 다양한 유저의 다양한 행동 패턴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써놨는데 뭐 이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축에 대한 학습이 가능해져요 에이전트가. 근데 시간축에 대한 학습만 가능해진다고 다양한 유저의 다양한 행동 패턴에 대응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면 당연히 아닌데, 시간축에 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한 다음에 다양한 유저 행동 패턴을 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시키면 돼요. 그럼 이제 에이전트가 뭐 유저가 이 유저 좀 미친놈 같은데 하면서 막 한 3초마다 뒤돌아보는다 하면 이제 거의 맞춰가지고 미리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죠. 큐리오시티도 아까 저번 세션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뭐 넣으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린식 리워드가 뭐 제 게임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어한테 다가가서 심지어 플레이어가 앞에 보이스 때 다가가면 안 되고 뒤에 있으면 다가가야 돼가지고 그 익스트린식 리워드를 얻을 때까지의 이게 굉장히 스파스예요. 그래가지고 큐리오시티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케이스고 실제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레이닝 인바이러먼트를 디자인하면서 제일 목표로 했던 거는 이제 레벨 내, 그러니까 제가 뭐 구상한 이제 레벨 디자인이랑 레벨 포맷이랑 뭐 복도랑 벽의 거리, 뭐 기둥 배치 그런 거 내에서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좀 이상적으로 작동한 어렐 에이전트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걸 원하면은 좀 굉장히 다양한 레벨을 준비한 다음에
시작 환경이랑 엔드 환경을 거의 랜덤화를 계속 시켜야 되다 보니까 BC나 GAI를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사실상. 그리고 저것도 누군가 공짜로 녹화해 주는 게 아니에요. 타치가 녹화를 해야 돼서 실제 게임 개발에서는 생각보다 BC가 쓰기가 어려운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에는 플레이어 역할도 처음에는 스크립트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어 역할조차도 좀 이제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무딩까지 적용해서 에이전트를 따로 훈련을 시켜서 넣었고요. 플레이어는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그리고 에피소드마다 에이전트랑 이제 벽 위치나 뭐 기둥 위치 이런 게 계속 바뀌고요. 이 외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플로우 필드에 기반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지 플레이어가 있는지 방향만 인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네, 신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저기 초록색이 골이고 이제 이런 게 웨이트고 실제로 플로우 필드가 어떤 느낌이냐면 A 스타를 계산해서 바닥에 그냥 화살표를 미친 듯이 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그냥 길 가면서 바닥 좀 노려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써져 있는 거죠. 그럼 여기로 가면은 뭐 플레이어가 있구나 없구나만 알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쳐져진 월드 메모라이즈드 플로어 벡터가 거기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이런 포맷에 맞춰서 훈련을 시켜놨으니까 실제 게임 환경도 똑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게임 환경을 디자인할 때도 디멘션이나 이런 거를 다 똑같이 맞춰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필드 컴포넌트를 넣어서 에이전트가 인프로싱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몇몇 헬퍼 펑션들인데요. 이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이 게임에서는 귀신을 안 돌렸어요. 아까 뭐 WSD만 있다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가는 게 없는데 만약 귀신이 돌아가게 되면 이게 어렐 에이전트가 축이라는 게 생기면은 진짜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축이 하나가 더 생기면은 훈련 난이도나 이제 복잡도가 다시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익스포넨셜하게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 귀신 그러니까 공포 게임에서는 축을 뺐는데 혹시나 로테이션이나 뭐 엑시스 관련한 오퍼레이션이 있으면은 다 상대적인 좌표나 방향으로 변화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이 코드를 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유니티에서 내장으로 제공하는 레이 센서를 쓸 때 센서에 일단 특정 태그가 달린 오브젝트가 뭐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를 알려주는 코드가 이겁니다. 둘 다 뭐 좀 작지만 쓸만한 코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유저들한테도 한번 훈련시킬 기회를 한번 줘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 개발자들이 있으면은 뭐 닥스나 이제 API나 좀 제공을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ONNX 모델을 뽑아낸 다음에 게임에 던지면은 이제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를 훈련 환경제로 그냥 통으로 한 수개월 내에 배포할 예정인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유튜브나 아무데나 구독을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튜토리얼 같은 게 올라왔을 때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찍으시면 말씀 주세요.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가 끝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주제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RL 에이전트만의 장점을 살린 게임 기획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보상함수의 아웃풋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 최소한 게임 개발의 기획자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게임 기획과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RL 에이전트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로보틱스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뭐 연속성 그리고 이제 연속적인 대응의 우수성, 다중제어 능력과 이제 사람에게 깊이 되는 역할의 아웃소싱인데 이제 4번이 굉장히 게임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RL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체 가능한 만큼 사람도 RL 에이전트에 대체 가능해요.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게임에서 하든 게임 팀이든 뭔가 RL 에이전트로 뭔가 하죠라고 하면은 그냥 멀티플레이어로 만들어서 사람 넣죠 같은 얘기가 더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하지만 인공신경망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싸워도 아무 막 잔소리도 안 하고 일관성이 보장돼 있어요. 사람한테 돈 주고 시켜도 이만큼 일관성으로 일 못해요. 그리고 네트워크 핑이나 서버 관리나 뭐 휴식을 안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공짜 노동력이에요. 뭐 공짜는 아니어도. 그래서 이 특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게임들은 1번이랑 2번이랑 4번을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제 게임도 이랬고요. 뭐 일반적인 게임이라기엔 아직 모수가 부족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3번도 그 다중제어 능력조차도 쓰려면 쓸 수는 있어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계속 진행하다가 지금 잠깐 홀드 중인 프로젝트인데 이 로봇이 눈이랑 저기 팔이랑 캐논이랑 관절이 다 따로 놉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이전트를 찾아서 패트롤 하면서 이제 거의 맞춰가지고 팔이랑 이런 거 다 관절을 각도를 조절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속도가 충분히 느리게 돌아가고 유저가 여기서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이것도 게임 디자인 피처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을 여기다 맞추면은 3번도 활용이 가능하다 정도.
근데 뭐 가장 활용하기 쉬우면서 좀 제너럴한 거는 1번과 2번과 4번이 있고요. 사실 여기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리얼타임 온라인 러닝, 그러니까 훈련시키면서 실시간으로 유저한테 맞춰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좀 전통적인 방법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뉴럴 네트워크까지 안 가고도 이걸 성공시킨 케이스가 있고 기술적으로 성공시켜서 상업화까지 다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게임 소비자들한테 제일 똑똑한, 그러니까 AI가 똑똑한 게임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은 저 두 게임이 나와요. 근데 저 두 게임에 뉴럴 네트워크자의 N자도 없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다 좋아요. 상업화 이미 성공했어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한 미친 게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뉴럴 네트워크만으로 이걸 해냈는데, 그래서 이 게임은 키면은 이제 파이토치를 막 깔라 하거든요. 파이토치 깔라 하고 이제 막 쿠다 깔고 막 이제 게임이 막 돌리는데 진짜 정신이 나갔습니다. 저도 아무리 미쳐도 이 정도까지 미칠 자신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게임도 있다 정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일단 가능한 모든 경우에 이제 딥 레인포스 러닝 활용 게임기획의 파일을 한번 보죠. 이게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 울타리 같은 개념입니다. 서로 포함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현재 기준으로는 한 아이디어를 100가지 생각하면은 90%는 그냥 중첩 if문 쓰면 돼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 정도가 뭔가 다른데 재미는 없는 거고, 다르면서 재미있어는 저렇게 크게 해놓긴 했지만 저도 저기 몇 퍼센트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성공 케이스가 많이 없어서. 근데 한 50년 전에는 이랬거든요. 50년 전에는 애초에 게임에 있어서 추상화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이 발전을 안 했던 시절이에요. 그냥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 뭐 아타리 게임들 나오던 시절. 근데 이제 게임 기획자랑 프로그래머라는 족속들이 이제 돈 받으면서 요속적인 환경을 근사해내서 상업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네 이렇게 됐어요. 뭐 길찾기 알고리즘, FSM 기반 AI, 뭐 단순한 인터페이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하면은 유저들이 불연속적인 환경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그런 막 추상화되지 않은 인터페이스가 그대로 다 게임에 안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불만 제기를 안 해요. 그냥 이걸로도 충분히 재밌고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분리를 하면은 왼쪽이 이제 케이스 베이스드 AI고 오른쪽이 뉴럴 네트워크인데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검색는 거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해버리면은 재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굉장히 복잡하게 써놓긴 했지만 핵심은 뉴럴 네트워크는 추상화되지 않은 인풋을 추상화되지 않은 아웃풋으로 매핑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제 트래디셔널 AI는 다 기획자가 투자한 시간만큼 추상화된 인풋을 추상화된 아웃풋으로 매핑을 한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보이시게 하면은 네 이렇게 WSD 좌클릭과 A로 이동 후 B의 사격이 있겠죠. 그런데 이 추상화 레벨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게임 기획은 사실 서로를 지탱하는 규칙의 집합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기존의 케이스 베이스드 AI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동일하게 제가 수렴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돼. 어차피 함수니까요, 뉴럴 네트워크도. 근데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보상 함수를 제대로 정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만 이렇게 옵티멀하게 행동하면서 이제 다른 상황에서도 좀 사이드 이펙트를 많이 내는, 자 좀 뉴럴 네트워크다운 뉴럴 네트워크를 게임에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은 네 다 박살나요. 그러니까 추상화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존 게임 기획들은 뉴럴 네트워크의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상업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구조를 구축한 그런 시스템들이 아니라 가지고 상업화를 하려면 여기에 맞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자가 대비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저희는 이걸 버그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 게임은 제가 대비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제 게임은 제가 예측하지 못한 현상은 있어도 다 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게임 구조 자체를 제가 특정한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AI가 뭔 짓 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하도 오래 봤으니까 감은 오는데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어차피 얘 액션 스페이스 곱하기 시간 해봤자 어차피 이 안에서 움직일 거니까 그렇게 움직여봤자 게임 구조가 박살나진 않는다라는 보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존 게임 구조는 여기에 대비를 아예 안 해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방식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 외에는 이제 정밀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산채로 방 안에 들어갔는지를 이제 트루폴스로 특히 스페이스 사이에가 내뿜으면은 좀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얼마나 산채로 방 안에 들어갔는지를 굳이 저렇게 연속적으로 꼬발을 내주는 거죠. 사실 기획자는 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AI가 좀 더 똑똑한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데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똑똑하게 하는 걸로만으로 상업화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드웨어적 우위를 활용하는 순간 치터 AI가 돼버리고 폴리시 옵티멀한 정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 하면은 쓰는 이유가 없어요, 뉴럴 네트워크를.
그런데 이제 어렐 에이전트만의 특성을 막 부각시켜서 뭐 게임 구조 자체가 이 에이전트한테 맞춰져 있지 않은 이상은 고인물이랑 구분 불가능한 에이전트가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보조적 활용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와, 이 게임 AI 쩐다 하면서 막 살 정도의 그런 메인 메카닉으로서는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선택지는 결국 미검증 게임 기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역사를 보시면 한 50년 전에는 이랬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게이머를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테크 데모나 QA 수단 뭐 기타 등등으로서는 굉장히 유용하긴 하는데 게임 기획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쓸모는 없어요. 애초에 게임이라는 게 사람한테 재미를 주면서 저희가 돈을 버는 그런 매체라서. 그래서 이 다음에는 기존 게임 기획 구조를 유지한 다음에 AI를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하는 건데 보조적 활용 케이스는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아까 잠깐 나왔던 그 리니지 뭐 거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위에 올렸던 뭐 스타크래프트 아니면은 저기 플래니터리 애널리션이라는 RTS 게임에서 AI를 제어하는데 뉴럴 네트워크 쓴다든지. 근데 그것만으로 상업화 케이스에 해당할 정도의 임팩트가 있지는 솔직히 않아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아래 거를 갖다 바꾸는 건데 이제 개발 난이도도 미쳤을 뿐더러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부터가 어렵고 성공 케이스가 없는데 어떤 미친 회사가 여기 돈을 박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충 이 뉴럴 네트워크 활용 게임 기획의 전체적인 오버뷰였는데요. 제가 이 파트를 굳이 넣은 이유가 뭐냐면 프로젝트를 결국 시행을 하려면은 저희 스테이크홀더 아저씨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런 좀 기획자 측면에서 인사이트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굳이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빠르게 보상함수 옵티마이제이션을 넘어가 보죠. 먼저 어렐 에이전트들의 문제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보통은 뭐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수치화 가능한 결과 값에서만 관심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레이싱 게임의 랩 타임 아니면은 뭐 왼쪽은 이제 태양광 뭐 발전 이 서버에다가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시킨 건데 이제 뭐 태양 위치나 그런 거를 받으면서 최대한 전력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서버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의 세부적인 웨이트 값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결과만 잘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자라는 인간들이 갑자기 중간에 끼기 시작하는데 보상값이 어떻게 나오든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의 웨이트 값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NDC에 나왔던 그러니까 NC소프트에서 있었던 강연 중 일부인데요. 정말로 좋은 내용이고 공감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획자의 의도를 먼저 반영을 해서 보상 함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일부 상황에서는 액션을 아예 오버라이드까지 해요. 뭐 제 게임에서는 오버라이드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하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획자가 테스트하고 피드백하고 보상함수 넣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 루프를 계속 반복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성역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좀 강화습 활용 게임 개발의 좀 큰 문제점인데 저는 세 분야를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어요. 기획자가 직접 observation, 엑서스페이스 정의, 컨피그, 모델 구조 설정, 게임 뭐 키틀부터 설정해서 완벽한 모든 걸 다 수행한 후에 세부적인 형태와 가중치 모두를 훈련 시간 내내 앉아가지고 열 몇 시간 내내 노려보면서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기는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그래프가 사실 보상함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 양식에도 똑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상함수 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 행동 양식이 나오는 거죠. 뭐 적분을 하면 저 형태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보상함수 쪽은 뭐 아담 같은 옵티마이저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보상값의 부호만으로 이게 제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행동 양식은 이제 기획자가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웨이트 업데이트마다 이상적인 보상함수의 형태가 심지어 조금씩 미세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상함수를 물론 완벽하게 쩔게 디자인을 해서 그것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글로벌 옵티멈의 행동 양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로또 맞을 확률로 일반적으로는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인간을 투입하는 거죠. 이 초고성능 뉴럴 네트워크를. 그리고 이제 기획자가 직접 저거를 계속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은 커리큘럼 러닝 그래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제 뭐 예를 들어 플레이어한테 다가가는 것까지만 학습하고 다가갔으니까 이제 플레이어 다가가는 리워드 딱 없애가지고 떡락한 다음에 좀 미세하게 움직이는. 근데 사실 이거 도중에 보상함수 한 100번 넘게 바꾼 것 같아요. 최소. 그러니까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형태도 바꾸고 보상값도 바꾸고 계속 바꿨어요. 물론 바꾼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해서 바꿨더니 이제 5만 스텝 갔더니 완전히 얘가 맛이 가버렸어.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겹치고 겹치다 보면은 저희도 인간 옵티마이저도 학습을 하고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행동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생산성 측면에서는 컨피그를 복사해서 쓰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모델 구조 조금만 바꿔도 이제 저희가 학습해야 되는 그런 보상 함수의 변경에 따른 비행비가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다음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을 적극 활용하자. 뭐 이것도 당연한 거지만 네, 이렇게 세대를 거쳐가지고 훈련시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제정신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아니지, 더 있어요. 근데 실제 게임 환경 훈련 환경을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보상 함수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학습 과정이 달라지는지를 눈으로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획자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밖에 안 하지 보상 함수가 뭐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보상 함수는. 그리고 대부분의 버그는 옵서베이션의 원인이 있어요. 액션 스페이스야 뭐 어차피 아웃풋이 되니까 체크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그냥 이상하게 움직인다 싶으면은 그냥 뭐 액션에 문제 있네. 그리고 컨피그나 뭐 훈련 환경이야 뭐 워낙 철저하게 그 근본부터 올라가니까요. 근데 옵서베이션이 의외로 아까 말한 그 스페이셜 뭐 벡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헷갈리거나 아니면 뭐 상대 좌표로 변환을 깜빡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히 발생을 해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저는 버그의 90%는 여기서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심지어 옵서베이션 이상하게 던져도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앞단 레이어에서 개발해서 극복하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옵서베이션 디버깅 및 옵서베이션을 잘 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상함수의 형태는 매우 큰 영향을 끼쳐요. 세부 행동 양식에. 그래서 뭐 내적, 곱, 가감 이런 거를 잘만 열심히 쓰면은 원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유도하는 게 가능하기는 합니다. 물론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먹기는 해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절대값보다는 부호가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타임 스텝 페널티 같은 게 굉장히 조정하기가 까다로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뭐 에피소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조정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똑같이 한 3초 동안 노려본다고 쳐도 3초 내에서 제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와 원하는 행동을 안 할 때가 다 갈려요.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니까 원하는 행동을 안 할 때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그 눈으로 지켜본 다음에 옆에 스크립트를 키고 이제 계속 미세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천천히 개선을 했고요. 보상함수의 형태가 선택지의 정의를 그리고 가정치는 이제 이 선택지 사이의 저울질을 한다는 개념으로 에이전트의 행동을 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일주일 뒤에 출시를 하는데 난 도저히 못 참겠다, 오늘 해보겠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찌어가지고 스팀에 넣으면은 이거 베타 키워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한두 분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축을 하나 넣으면은 학습 난이도 굉장히 올라간다. 네네.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 뭐 간단히 말하면은 저희가 뭐 에이전트가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습을 하고 절대값대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냥 상하 좌우 같은 2D 컨티뉴어스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에이전트가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면서 이제 심지어 뭐 레이 센서 같은 게 그 에이전트의 각도에 또 막 붙어 있다든지 그러면은 절대좌표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까지 다 학습을 해야 되면서 특히나 한쪽으로 X축만 회전이 아니라 Z축 회전까지 더해지면은 이게 훈련 저희가 원하는 거에 수렴하기까지의 난이도가 단순히 한 2배나 4배가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올라가잖아요. 네네, 옵서베이션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옵서베이션이 수많은 액션과 옵서베이션 전체에 엄청나게 강한 코릴레이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축 관련해서는 저도 어떻게든 추상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스페셜 피처 이런 거는 따로 쓰진 않았었죠. 스페이셜 피처가 벡터 값들이 있긴 한데 축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저게 다 돌아가거든요. 눈도 돌아가고 팔도 돌아가고 이 친구는 다 변환을 해줘야 됐었어요. 옆에 옵서베이션 보면 뭐가 많은데 그래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